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얘기할 때 내가 가슴이 뜨끔하거든. 까지 단서가 있는데 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유엔에 가서 읍소하고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저기 가짜 뉴스를 뿌려대는 세력. 네. 이게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네. 네. 판단하시기에 아하.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은 방금 제가 바로 다 해당돼. 야당 대표는 오너 겸 CEO예요. 그리고 여당 대표는 그냥 CEO예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당 내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잖아요. 네. 오너가 될 수 있는 CEO예요.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경쟁뿐만 아니라 자기 리더십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보내는 또 다른 메시지도 깔려 있다.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거죠. 맹비 어천가 뭐 맹팔이 다 저는 최고위원 입성시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의 시대는 앞으로 대선에서 그 꿈이 그런 뭐 현실로 이어질 건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2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은 오후 2시부터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이동하시다가 또 2시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지하로 대피하시고 그런 훈련 같은 거에도 잘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양당의 대표들이 만남에 있어서 꽤 좀 삐걱거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장르만 여의도는 3당의 거의 대표급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오늘 또 회담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드리죠. 몰랐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셨군요. 우리 김종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거 8월에 잘렸어요. 그래? 이제 그 소개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그렇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칼럼 쓰신 거에 보니까 교수 직함으로 나오던데. 그거 이제 8월 말까지니까 간당간당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뭐 안 쓰는 게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면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뒤끝이 있나 보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미스터 스마일, 젠틀맨. 정말 신사적인 정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저도 정치 한 20년 넘게 하면서 이래 보지만은 앞에 계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민주당에서 정말 신사적인. 양질의 그런 양질의. 훌륭한 정치인이죠. 항상 이 대화 협상 그리고 상대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면서 그런 분은 지금 아주, 원외에 계십니다. 네. 정말 아까워요. 아까워요. 이분도 아깝죠. 우리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혹시 이렇게 평가는 좀 부탁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그 우리 김성태 대표님께서 네. 원내대표 그만둘 때 저한테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네. 내가 그리워질 거야. 기억나시죠? 맞아. 그래서 그때는 제가 공감 안 했다가 지나고 나니 2달 후에 제가 형님이 그리운 거 맞네요. 혹시 지고 나서야 봄인지 아셨군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국회에서 혹시 같이 계셨었나요? 아니, 원내대표 하실 때, 같이 했어요. 그 뭐 국회 원내 대책회의 할 때도 제가 가서 뵙고, 그렇습니까? 여러 번 뵙죠. 박원석 의원하고 다 같이. 그렇습니까? 네. 지난주에 골프는 잘 다녀오셨죠? 그 JTBC에서 뭐 골프를 골프 예능 뭐 시작하신 그래서 모양이에요. 이게 아니 네. 정치인들 이번에는 코너를 만드는 모양인데 네. 해필이면 거기에 이제 제가 또 뭐 섭외가 돼가지고 이 사실상. 시원찮은 실력을 극복해 보려고 네. 이 무도에 한번 나가봤는데 네. 역시나였습니다. 역시나라는 거는 성적이 형편없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상태가 좀 안 좋다고 봐야죠. 상태가 안 좋았다. 녹화를 그럼 이제 곧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9월 말인가 10월 초인가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누가 제일 잘?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누구 나오시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원로급에서는 내가 그 방송 지금 뭐 얘기 뭐 PR 해주는 것도 아니고 원로급에서는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신영균 대선배님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건노갑 고문님 그리고 우리 당 쪽에서는 네. 국회의장급에서는 정의아 전 국회의장 민주당은 정세균 전 의장님 네. 경쟁합니다. 그런 분들이 나와요. 네. 누구 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분 누구 보라고 만드는 거지? 내가 보면 대체로 다 별로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인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밌게 예능 찍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도 뉴스는 신혜원 기자가 전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뉴스부터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 근황만 물어요? 다른 분들 근황은 안 우리 참 넘어가요. 홍익표 원내대표님. 네.
뭐 아니 다- 오랜만에 기사에 이름이 등장을 하셨어요. 정치 단체 만드신다고. 아 무슨 포럼 같은 거 아. 포럼이나 이런 걸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예. 아, 그 뭐예요? 또 누구누구 같이 하시는 거예요? 비명 뭐 이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 외곽 조직. 아니 저 조직. 그 어떤 미래 의제와 관련돼서 네. 같이 고민하고 고민할 사람들 같이 해가지고 이거 뭐 한- 선거 같이- 준비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하. 아이, 또 무슨- 네, 다들 아마 가만 있죠. 또 서울시 현안도 많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봐야지. 서울시장. 아, 아니, 아하. 우리 김종대 의원이 바로 짚어버리네. 서울시장 준비하신다 보면 네. 되겠군요. 네. 아이고, 그런 건 아니고 하여간 어쨌든 충분한 여러 자격이 가지, 있으신 예. 분이. 네, 뭐 알겠습니다. 인구 문제나 이런 서울시 인구 문제. 예, 예, 예. 예, 중요합니다. 예.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뭐 흥미로운 좀 근황이 있을까요? 예, 이런 근황 없는 개털된 사람이에요. 제가. 예, 왜 그래가지고 별로 소개할 근황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어제 네. 카자흐스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다녀오신 거 글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거기 가서 네. 한없는 그 들판과 그 만년설을 보니까 왠지 국내 정치가 좀 우스워 보여요. 네, 그래서 한동안 좀 자중하고 절제하면서 좀 통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대자연을 보면서 예. 이 한낱 작은 이 거 민물들. 하나 갖고 이렇게 막 예. 서로 싸우고 뭐 이런 게 너무 좀 한심해 보이셨구나. 그러니까 벌레처럼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뭐 하는 벌레까지 짓인가 갑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네. 네, 저렇게 넓은 한없는 자유로운 예. 그 기운이 있는데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생활 스타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예 그냥 카자흐스탄으로 이민 가시는 건 어떠세요? 거기 고려인들이 네. 4세 5세인데도 옛날에 그 고려인들의 풍습 문화 이 음식 그대로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걸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은 도대체 민족이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면면이 이어지는가. 네. 예, 그런 면에서 아주 고개가 숙여졌는데 바로 그 시간에 국내에서는 이 민족애어를 부정하는 뉴스가 아하. 무더기로 나와가지고 한없는 슬픔에 젖었죠. 한없이 넓은 네. 그- 대륙을 보시다가 네. 카자흐스탄 천산에 그 일화가 많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네. 거기가 기가 세다고 그래가지고 총선 앞두고 6개월 전에 갔다 온 사람 중에 낭만한 사람이 없다는 설. 사실과 무관하게 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카자흐스탄을 갔다 오면 선거 전에 갔다 오면 천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예. 유명 그 고산이 지금 만년설을 보셨다는. 예, 예. 그리고 그 산 하산길에 장관 총리 전화 받았던 분들 몇 분 계시고. 아, 그렇습니다. 예,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 그 민주당에 특히 여성 모 여성 총리도 거기. 아 진짜요? 그래요? 아니 제가 노을줄 이야기하면 한명숙 총리 같으시. 예. 카자흐스탄을 예. 다녀오시고 그 우리 천산의 전기를 홍 받는 대표님께서 거예요? 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일화가 많아요. 오. 우리 당에 옛날에 그 안상수 당 대표께서 네네. 그냥 천산에 가서 그 천산에 좋은 그쪽에 중국이나 그쪽에서는 네. 텐산이라 그래요. 텐산. 네.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그냥 왔으면 될 건데 해필이면 그 상당히 높은 곳에서 볼일을 봤어요. 네? 그러고 난 뒤에 언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돼.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저 그때 포도발 북한의 사건을 그걸 가지고 뭐 예. 온 도시락 그러고 막 그거 네, 기억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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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그 사건의 연루가 됩니다. 그때 전기만 받고 왔어야 되는데. 그 왜 볼일을 봅니까? 이렇게 정치인들이 비과학적일 수 있나요? 이건 본인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시는 아니 이야기겠네요. 이거는요. 네. 그때 이제 집권당이니까 집권당 당 대표급이 이렇게 가면은 네. 뭐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소홀히 안 하죠. 네. 예예예. 막 하여튼 그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 예. 얘기죠. 아니 그 정치인분들이 저 점 진짜 많이 보시죠? 점집 왜- 많이 간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그걸 들었거든요. 왜 저한테 물어?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오늘 그 토크는. 많이 보는 사람들 딱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사람들 지금 정치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후배들 중에. 네. 네. 근데 뭐 유빌하게 많이 본 사람이 있어요. 유별나게 많이 본. 뭐 이름은 안 얘기하시기 좀 밝혀서. 그렇지만, 근데 잘 돼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분이 문제는 교회 다니시는 분. 그래서 제가 조남을 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 점도 열심히 보러 다니시고. 정치에 별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아이고야. 그러면 자, 예. 뉴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네. 비공개 독도 방어 훈련으로 가겠습니다. 어저께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독도 방어 훈련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원래 그 훈련 계획이
없다. 요번에 잡힌 게 네, 없다라는 그렇게 보도가 음. 나왔고 조금 뒤늦게 좀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훈련이 진행이 됐는데 뭐 해군, 해경, 함정 한 5척 정도가 참가를 했다고 하고, 근데 이제 해병대 병력이 이게 독도에 상륙하는 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일본이 뭐 역시나 유감 표시 해왔다고 네. 하는데 요 얘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뭐 이 부분은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전문가 이 아니겠습니까? 부분은 안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독도 인근에서 계속 사건이 발생하고 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던 일도 몇 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네. 거기에다가 갑자기 어족 자원이 풍부해졌어요, 동해. 오징어가 그래요? 이 성어기가 되면서 어. 또 명태잡이도 있고 하면서 남북한 어선들이 직결하는가 하면 예, 일본 초계기하고 우리 구축함이 대치하는 사건도 네. 벌어지고 이게 뭔가 모르게 어떤 그 동해 일대가 굉장히 분쟁 수역으로 떠오르는 조짐이고 네네.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어떤 그 기본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훈련을 보면 훈련이라기보다는 순찰에 가깝다. 원래 이 훈련은 해병대가 주도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아 독도 방어 훈련. 예, 근데 이번에 해병대가 빠졌어요. 그렇게 보면 해군 해병 협조 체계 정도를 점검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훈련이라고 부르기에도 좀 민망하죠, 사실은. 원래는 그럼 독도에 이렇게 상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병대 네. 상륙 병력하고 이제 공군 전투기 띄우고 주로 그렇게 그 이번에 왜 안 한 거예요? 아니 일본의 마음을 우리가 또 해야 중요하니까. 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예. 일본의 마음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네. 계속 비공개로 하고 규모를 확 줄여놨단 말이에요. 네. 원래 이 훈련이 최초 실시된 때가 김영삼 대통령 때. 네. 최초. 그때 왕건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예. 왕건 계획? 예. 그때 최초로 처음에 비밀리에 수립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차츰 이제 기본 훈련으로 자리를 잡아오면서 네. 해병대가 주도를 해왔어요. 그 전엔 독도 관련해서는 아예 훈련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제 전에는 없어요. DJ 대통령께서 이제 네. 2002년까지 이제 대통령이시고 이제 2003년도에 이제 YS가 이제 2003년이요? 아. 노무현 노무현 네. 참 노무현 네.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이걸 한 건데 어. 그게 한 20년 됐어요. 이건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네네네네. 1년에 한 2번 하는 건데 네. 그 이걸 뭐 비공개한 거 가지고 왜 일본 너무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님 네. 말씀은 사실상 일본 눈치를 왜 이렇게 네. 많이 보냐 이 이야기인데 예. 전에도 비공개를 많이 했어요. 전에도 비공개 많이 하고. 비공개라는 건 뭐가 비공개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다 아는데. 보통 이제 네. 군 당국에서는 공군에서는 전투기 띄우고 예. 해병대 상륙 다 작전 발표를 불리고 네. 뭐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예. 하는데 발표는 다 해요. 예. 그 대신 이제 그 상황을 예. 뭐 방송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예.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약간 이제 줄이는 그런 정도지.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모르게 할 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비공개한다고 해서 뭐 그 내용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아. 자, 근데 이제 이게 그 원래 거슬러 올라가면 독도 방어 훈련이라서 해경 중심으로 해서 86년부터 시작은 됐어요. 예. 그래서 아. 이제 군사 훈련화 된 거는 2003년 이후부터 네네네. 정식으로 이제 해병대까지 동원되고 예. 공군도 동원되고 한 건데 예.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로 한 적도 있지만 네. 대체로는 공개를 많이 했어요. 네. 공개를 많이 했고 네. 근데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번이 5번인데 네. 5번 모두 비공개라는 아, 거고. 그래요? 예. 그리고 비공개로 하면 근데 뭐가 이제 좀 달라요? 공개와 비공개 차이는 네. 공개한다는 거는 훈련 내용을 다 브리핑합니다. 아. 훈련 이런 훈련을 하고 네. 참여 병력은 어느 정도고 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네네네네. 일부 내용을 언론인들이 가서 촬영할 수 있게 이제 원래 군 당국이 아. 군사 훈련하면 우리 자료화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네네. 방송에서 그게 뭐냐면 제한적으로 군사 훈련의 일부를 언론에 공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군 당국 관리하에 그 언론인들이 일부 참관해서 예를 들면 독도에 뭐 해병대가 상륙한다. 네네네. 그럼 그 장면을 맞아, 일부 유명한 것 같아. 찍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릴리스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개 훈련이고. 그렇습니다. 아, 비공개는 이제 그런 건 안 하는데 한다는 사실 정도는 당연히 알 수밖에 알 수밖에 없는 없죠. 거죠. 한다는 사실 정도만 하는 거고 그럼 그 이게 의미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공개 훈련했다, 비공개 훈련했다의 의미가. 화면이 나가면 아무래도 그 일본에 대한 자금, 일본에 예. 대한
그건 있죠. 일본이 훨씬 더 반응이 민감하게 나오는군요. 민감하게 네. 일단 나오는 정치적 거죠.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정치적 의지의 문제. 공개 비공개 여부. 일본 봐도 괜찮다. 일본 뭐 볼라면 봐라. 우리 땅에서 훈련한다. 이런 이제 마음일 예.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일본이 불편하니까 요거 그냥 우리가 훈련 정도만 하자. 네. 근데 이건 진심이긴 진심인 것 같아요. 일본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보통은 그 옛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네. 어려울 때 되니까 그냥 독도가고 가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한일 관계가 이렇게 예를 들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네.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를 활용한 거 맞습니다. 네. 그 정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서로를 때리게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혐한 정서 일본 내에서 일어나는 것도 일본 보수 정권이 어려울 때마다 그 활용해 가지고 지지를 올리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사건도 있고 뭐 독립기념관장 문제도 있고 하면 이 정도는 도리어 전례 없는 대규모 훈련을 해가지고 이 훈련 반전 시도를 할 전환을 텐데 야, 그걸 보면 참 진심은 진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참 어렵사리 이제 한미일 삼국의 이제 이 안보 협력이 지금 공고하게 되었거든요. 예. 그런 반면에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의 뭐 특히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는 네. 이미 러시아 같은 경우는 무차별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미일 이 안보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독도 방어 훈련이 네. 일본을 우리가 뭐 자극해서 좋을 게 뭐냐. 자극해서 뭐 이렇게 뭐 지금 한일 간에 또 특히 문화적으로나 국민들 상호 교류가 예.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한 20여 년 만에 이렇게 상당히 수준 높은 한일 관계가 됐는데 뭐 그런 점을 일부 고려하지도 않았겠습니까? 쓴 웃음으로. 예, 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정부 예, 입장 뭐 대통령 예, 입장 뭐 알것 같아요. 잘된 기시다 거지 총리가 뭐. 다음 달에 지금 한국 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상회담, 9월 한일 달에. 정상회담. 9월 달에. 예, 9월 달에. 왜 오는지 되게 궁금해요. 이제 임기 끝나죠? 예. 불출마 얘기했어요. 예. 얘기했고. 그렇죠. 뭐 사실상 고별 방문 같이 뭐 예. 비춰지고. 고별 방문을 왜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뭐 좀 현안 해결할 게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불출마 기자회견 할 때 자기 재임한 3년간의 성과로 꼽은 게 한일 관계 개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로 꼽았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가 다 선물을 마지막에 줄 거예요? 예. 기시다 총리의 네. 업적이 네. 다 그러니까 우리랑 본인이 관련. 내가 3년 동안 이런 걸 했다라고 설명하는 할 때 그 네. 두 가지를 또 주요하게 굉장히 꼽았다고 합니다. 훈련과는 관계없지만 네. 김태호 차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건 맞습니다. 아,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예, 아. 그러면서 사과를 수십 차례 했다고 그러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더 문제가 된 건 그 비슷한 발언을 노무현 대통령도 했어요. 네. 2004년인가 5년쯤에 일본의 사과가 중요하지 않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는데 사과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라. 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말로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은 이 사과와 망언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시다시피 만약에 그 정도 사과를 했으면 네. 최소한 뭐 저 일본 중의원이나 참의원들이 하는 것까지 제가 뭐라 하진 않겠는데 내각의 총리나 강요들 있잖아요. 우리로 하면 이제 장관급 인사들. 네. 그러니까 내각에 참여한 사람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건 잘못된 거죠. 네. 근데 이건 요번에도 또 그 장관급 인사들 강요들이 대거 야스쿠니 갔잖아요. 신사를 가고 예. 이러는 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말로만 사과지 그거는 정말 우리 그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는 더 네.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한일 뭐 이 정서상 일본의 이중적 그런 뭐 정치적 형태에 대해서는 네. 분명히 우리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홍 대표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 아, 그렇습니까? 공감합니다. 네. 김태호 차장의 발언도 좀 부적절했다 보시는 뭐 거예요? 거기까지는 내가 뭐 올라가지는 않았고 어디까지만 올라가. 일본 정치인이나 또 정부 강요 입장에서는 네. 그런 공적인 영역에 있을 때는 네. 최소한 그런 상대국 민족적 그런 감정을 손상하게 시킬 그런 정치적 행위는 네. 조심해야죠.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그래도 일본에 꽤 호의적으로 갔으면 일본도 그래 야스쿠니 신사는 그럼 우리도 안 갈게. 요 정도에 이제 서로 뭐 발 맞추는 거 정도는 있어야 조금. 그러면 아주 굿이죠. 근데 근데 아직까지 그런 정치적 수준이 우리만 해, 맨날. 수준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네. 뭐 좀 답답하죠. 그 참고로 네.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돼서 그 낙가소네 전 총리 있잖아요. 낙가소네. 예. 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예, 낙가소네 전 총리 그 보수의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본인이 그 이제 일본이 그 나카사네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의 여러 주요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나니까 한국과 중국이 난리가 났었죠. 그 당시에도. 그런데 이제 그 나카사네 총리 회고록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정치적 파트너인 주용기가 국내적으로 되게 어렵더라. 당시 중국 총리. 아,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자기는 그 이후로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상대를 배려한 거네. 그렇죠. 상당히 정치적으로 예. 그렇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지 요즘은 매년 가요. 매년 그러니까 예, 아예 일상이 루틴이 됐어요. 예. 총리는 가지 않고 대신 이제 공무를 보내죠. 네. 공무를 보내는데 뭐그 정도. 공무를 보내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애시당초 아예 그러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전범과 일반 그 희생자들을 분리하든지. 분사해 가지고 네. 정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매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뭐 한일 관계도 이런 거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GNP가 일본 국민들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GMP도 높아졌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높아졌어요. 요즘 이제 그러니까 GDP나 우리- GNI를 쓰는데. 우리 이제 네. 국민들이 일본 여행을 가도 예.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정말 뭐 정말 한국 오히려 일본이 더 싸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죠. 많이 싸죠. 네. 지금 싼 경우가 특히 대도시에서 예. 더 많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정치 많이 안정시키면서 네.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면은 과거의 그 아픈 상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뭐 반성하고 바뀌지 않더라도 네. 우리는 그네들을 또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무슨 그렇게 얘기인지 가야죠. 이게 잘 살자는 얘기죠. 예. 우리가 잘 살고 그렇죠. 부강해지면 그래. 일본 신경 안 쓰고도 뭐 그냥 갈 수 그렇습니다. 있다 이런 그런 말씀이신 것 거 같네요. 이제는 과거 뭐 그런 거에 우리가 연연해 가지고 우리가 위축될 일도 없잖아요. 거기 이제 윤 대통령의 위축된 적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이제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19일부터 을지 연습하고 있고 오늘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네. 을지 자유의 방패 이 훈련이 진행 중이에요. 네. 이제 북한이 뭐 침략 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음. 일단 이 훈련이 어떤 건지 좀 아, 설명을 좀 김종대 의원님한테 네네. 듣고 얘기를 해볼까 봐요. 글쎄 을시 연습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부가 매년 하는 네. 국가 비상사태 시에 전시 정부를 운영해보고 예. 그 절차를 숙달하는 겁니다. 민간도 같이 하는 거죠. 을지 예, 연습은.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민간 이제 뭐 여러 어떤 그 단체 이래서 또 충무훈련이라고 그 민간 동원 훈련도 해요. 아. 그다음에 이제 군사 작전을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느냐 네네. 이 절차 연습. 또 전시에는 국민 생활이 안정돼야 되니까 그런 걸 연습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대포콘 3가 선포되면 예. 네. 그게 이제 국가 비상사태 충무 3종 사태거든요. 충무 3종 사태. 이게 대포콘 3라고. 예. 그때부터 이제 전시 정부가 가동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군은 전투를 하는 거고 전쟁은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전체적인 절차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을지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다 참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프리덤 실드라고 하는 그 자유의 방패. 네, 네, 네. 이건 한미 연합 훈련이에요. 아하. 예. 근데 이번에 옛날 포커스 렌즈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것도 일- 이제 을지 이름이 프리덤 계속 가디언. 바뀌어 왔죠. 아, 프리덤 그래요? 가디언도 네, 있었고요. 저는 그걸로 기억해요. 예. 그 을지 포커스 렌즈를 네. 한동안 썼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가디언 네. 그 을지 가디언으로 좀 바뀌었다가 아,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을지 자유의 지금 이제 프리덤 프리 방- 쉴드 프리덤 네. 쉴드로 바뀌었죠. 원래 명칭은 팀 스프리트였어요. 아, 팀 스프린트 맞아. 그 이름이 왜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어서 이것도 아니 바뀌는 그런데 거예요? 그때 정치적 의미에 따라 진화해 온 겁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그 3월에 키리졸브라고 한미 연합 훈련이 있었고 네. 지금 을지 프리덤 실드가 있는데 예. 최근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안 와요. 이번에 항공모함도 안 왔고 핵잠수함도 안 왔고 그래요? 또 뭐 전략 폭격기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맨날 역대급 전략 자산이 전개될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예고편하고 좀 차이가 나요. 아하. 많이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 우리 정부는 이제 작년에 워싱턴 선언에 따라서 네.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미국의 강력한, 전략 자산을 정례화 가시화한다. 그래서 올해 와 가지고는 그 미국 전략 자산이 역대급으로 전개될 거다. 이 우리 정부가 항상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예고편은 블록버스터로 나왔어. 아하.
그런데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이게 3월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 바람에 뭐 민주당이 선거 편하게 치렀죠 사실은. 아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저는 묘한 그 느낌이 드는 게 네. 최근에 미국 민주공화당 그 저기 전당대회 정강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빠졌고 또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전략자산 전개가 안 오는 게 네.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등으로 그쪽에 더 분산된 신경을- 여러 가지 어떤 사태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네네. 이런 느낌도 좀 가져요. 북한이 그렇게 막 뭐라고 할 것도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을지훈련 이전에 네. 한미 이제 연합 그 작전 네. 수행 그 능력을 갖다 향상시키는 네. 그런 훈련을 지난 3월 4월 계속했어요. 네네네. 수시로. 그건 부산항에 미국의 레건 항모를 비롯한 많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을지훈련은 상당히 그 저 계획적이고 네. 상시적이고 그 대신 비상시적인 훈련을 한미 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도 뭐 팀 스피리트 훈련에 저도 같이 참여한 과거에 육군 병장 출신인데 그 이야기 알았죠. 엄청난 출신인 줄 알았네. 뭐 대단하죠. 뭐 지휘하신 줄 알았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뭐 탱크 그 먼지 마시면서 주변 총도로 뛰는 그 장병들 아, 제일 고생하는 소총수. 사람. 아니, 그 주특기가 뭐셨어요? 그럼 묻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제일 고생했습니다. 보급이시죠? 보급적이셨던 건 아니에요? 보급 아닙니다. 보급 아니에요? 예. 보급 전, 중요하죠. 전 동부 전선에 있었습니다. 동부전선. 아하. 그래서 이번 배식?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을지훈련이라는 게 이제 네. 1968년도에 예. 그때 청와대 김신조 그때 무장관 112 사태. 어디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이후에 이게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게 뭐 모르면서 말이야 어디까지 가?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자 오늘은 김성태 의원님이 김신조 얘기까지만 안 가시게 만들면 돼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들어왔는데 이게 국가 정확하게 여기까지 전시나 가네요. 국가 비상 사태에 준하는 훈련이 만들어진 게 네. 그때 처음 시작. 그건 맞습니다. 예.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충무 계획을 만들었는데 네. 아하. 그게 오늘날 전시 비상 사태 아. 대비 계획이에요. 네. 그렇게 김신조 흘러온 거구나. 얘기 뭘 나와- 알아야 같은 이야기를 아, 하지 이게 말아요. 알았어요. 김신조 왔잖아요. 근데 미국의 전략자산이 이번에 그렇게 많이 오지 못한 거는 왜 우리가 예산을 못 해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것보다도 이제 최근에 그 아까 말씀드린 세계 전쟁이 미국의 피로도를 가중시켰고 그렇겠죠. 예, 그러는 과정에서 최근에 미국의 대중 정책이 안정적 관리 쪽으로 많이 회귀했어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고 네, 잡아먹을 네, 것처럼 해놓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힘의 한계도 있고 해서 네. 최근엔 좀 안정적인 예.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아무튼 대통령은 네. 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에 아주 진심이신 것 같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는 최초로 육군의 핵심 전력 지작사라고 하죠. 지작사? 네, 예. 지상작전 지상작전 사령부. 작전사령부. 네, 방문을 했고요. 예. 거기서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비이성적인 집단이다. 적화 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네.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 라고 대통령으로서 얘기했습니다. 단호하게 이런 메시지 남기는 거 중요한 거죠. 아하. 예? 그런 이야기는 뭐 북한의 김정은만 네.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뭐 그렇지만 이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량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셨다는 북한은 얼마 생각이- 전까지도 이래요. 오물풍선까지 날리면서까지 그 해모적인 쉽게 말하면 도발 행위를 하는 게 무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에 관해서는 네. 우리 정치권이고 또 뭐 국민들이고 네. 이 뭐 공론이 분열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늘 김범대 의원님이 이거 중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갑자기 강한 어조로 아주. 아니 뭐 안보의 원칙에 저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 점에서는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안보를 일단 국군 통수권자가 잘 다진다. 이런 점에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좀 이렇게 얹어가지고 안보의 순수성이 오히려 훼손되는 것 같다 아하. 안타깝다. 어떤 의미에서? 뭐 이제 반국가 세력, 네. 반국가 세력. 가짜 뉴스 세력, 검은 세력 이거 다 을지국무회의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죠. 더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네, 네, 네.
거기는 순수하게 전시 절차를 숙달하는 대통령 자기도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을지 국무회의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데올로기로 채색이 되면은 이 사고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자꾸 주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네네네. 그리고 지도자의 어떤 감성, 지향적 편향이라고나 할까 이런 건 위기 관리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차분하고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그러나 상황이 발생하면 단호하게 네. 그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도자 이런 게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 같은 리더십이죠. 그 대통령께서 지금 아까 김성태 의원님이나 저 김정대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안보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어떤 이 강조하는 네. 거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다만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 육군 참모총장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리가 가진 성격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다른 메시지,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북한에 대한 도발 위험성, 그다음에 안보의 위기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는 북한하고 대화, 협력. 군에 가서는 뭐 좀 강하게 네, 얘기할 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또 한 측면에서는 외교적 노력, 그리고 평화적 대화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굉장히 다층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특정 일면성만 강조되는 거는 네, 바람직하지 네, 네. 않다 이런 거고요. 네. 안보를 강조한 게 틀렸다가 아니라 네. 대통령이 뭔가 우리가 TPO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시간, 그다음에 장소. 장소, 어떤 경우 상황에 따라 네. 맞게 그런 그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안보를 그 안보 문제, 외교안보 문제를 국내화하면 네.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협력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협력을 준비가 민주당도 돼 있는데 네. 이것을 그 여기에다가 갑자기 국내 그 어떤 이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네. 이거는 야당이나 일반 그 저 정부의 비판적인 세력과 싸우자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리어 안보 앞에 외교안보 앞에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적전 분열을 그 처리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그 언급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 곳곳에서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의 정체가 뭐예요? 이건 1년 전에도 했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했죠. 네. 1년 전에도 근데-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 누구예요, 누구?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네. 이래 보면은 그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유엔에 가서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에 합창을 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성과를 폄훼하면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뿌려대는 세력 네. 이게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정부의 그 외교안보 저 정책 결정자들은 전부 반국가 세력이 돼야 됩니다. 네. 일단 돼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북한과 화해 협력을 하면서 일본을 비판하고 네.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이제 중국과 그 탈중국을 수반하면서 안보 비용이 높아진다고 말하는 사이비 지식인들. 여기도 반국가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또 확대 강화하면서 네. 가짜 뉴스를 상업주의적으로 확산하는 세력. 이게 상업화가 됐다 그랬거든요. 네. 여기도 반국가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말 곳곳에 있네요. 그러면 네. 너무 설명을 잘하시네. 판단하시기에 우리 아하. 김종대 전 의원님은 반국가 세력 제가 바로 다 해당돼.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제 김종대 의원님께서 다 뭐 구체적으로 지적을 네. 해주시고 저희 딱 맞는 얘기예요. 뭐 충분하게 김종대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요, 네. 이 애교는 국가 간의 해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뭐 이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 체제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애교적으로 모든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것처럼 좋은 도구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애교가 작동되지 않는 그런 체제하고는 네. 대표적으로 이번에 러시아 보십시오. 2년 전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예. 그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 살상하고 또 그 전쟁의 폐해는 얼마나 큽니까? 그런 체제들 북한은 그것보다 더하면 더하잖아요. 네.
그런 체제를 우리는 아직까지 정전 국가로서 네. 이 우리가 안보, 네. 외교 안보 아니, 적인 반국가 차원에서- 세력 누구예요? 지금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엊그저께인가 뉴스 보면 공산당 연수대 모 펜션에서 플랜카드까지 걸고 하는 네. 그런 대한민국 내에 반국가 세력은 반드시 있어요. 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예. 실질적으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그런 이적 행위에 대해서 그걸 반국가적이죠. 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네, 북한을 이렇게 하는 행위죠. 거기가 이제 반국가 세력이다. 네, 그런 세력이 있다고요. 있어요? 네. 아니 물론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몰라요? 뭐 저는 아니, 누군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 있겠죠. 뭐 없다고 저도 생각은 예, 않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대통령께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예. 모호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법상으로 명백하게 북한의 이적행위라는 사람들 외에 네. 굉장히 다양하게 대통령과 현재 집권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까지 전부 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범주 안에 밀어넣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런 그 대통령의 발언은 저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그 단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래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하는 분들이라고 표현을 예를 들면 그런 분들과 함께하겠다든지 뭐 네. 이런 식의 그 좀 긍정적인 단어를 쓰는 게 훨씬 좋아요 메시지상으로. 그런데 네. 굉장히 딱 집어서 반국가 세력 또는 뭐 그 적대 세력, 붉은 검은 세력 이렇게 대통령께서 보면 이게 검찰총장 검사 시절 때 썼던 그런 표현들 공안 검사들이 검사도 요즘 그렇게 안 써요. 옛날 공안 검사들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쓰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아까 김정대 의원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언급하셨죠. 네. 국제사회에 가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하자. 그거 그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도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반국가 세력. 이게 참 역설적인데 네. 이제 북한에 대한 그 국제사회 포위망은 뚫렸어요. 제재가 이제 효과가 예전같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저 공식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해체됐습니다. 해체됐죠. 러시아 반대로. 극히 최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재망이 이게 구멍이 다 뚫리고 마모됐어요. 그런데 제재를 해제하자고 얘기했던 지난 정부보다 네. 이 정부에서는 실제 해제가 됐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한 게 문제입니까? 실제 해제가 된 게 문제입니까? 아니 그다음에 저기 그 저 종전선언 뭐 유엔사 해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네. 종전선언하고 유엔사 해체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미국이 확인해 준 거예요. 그리고 유엔사 지금 잘 유지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주장이나 명제가 있을 때는 현실적 가정에 기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의도가 있었지, 그렇게 하려고 했지. 이렇게 다그치는 것보다는 지금 국제 제재, 대북 제재가 뻥뻥 뚫려 나가고 있고 오히려 안보의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안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쉬워요. 지난 정부 비판하는 거 쉽고 북한 비판하는 거 앉아서 여기서 다 됩니다. 네. 그런 건 다 쉬운 안보예요. 네. 그러나 어려운 거 우리의 안보 비용을 어떻게 줄여서 대한민국이 더 안정을 도모하고 네. 국민이 안전해질 수 있느냐 이건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네. 안보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예요. 실패하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해야지 이런 주장이 난무하는 건 안보의 품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가의 품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저 주장이 20년 전부터 이 여야 정치권에서 네. 심지어 뭐 자꾸 하신 DJ 대통령 뭐 그 시절에부터 이 큰 논쟁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안보 비용을 줄이면서 네. 한반도 평화가 굳건하게 네, 유지되고 유지가 돼야죠. 그럼 얼마나 행복한 한반도가 되겠어요. 문제는 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네, 네, 네. 현실이 됐어요. 네.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한 체제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네. 인정 그건 뭐 핵 보유하면 하는 거고 뭐 무슨 문제야 이런 정도 인식하고 있으면 핵을 보유하기 전과 지금 상황은 달라진 거죠. 네. 좀 전에 이제 얼지 훈련을 하는데도 북한의 핵 전략, 미국의 핵 전략 자산들이 안 떴다 우려하잖아요. 이 안보 전문가께서 국방 안보 전문가께서 우려하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것은 미국의 핵 우산에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특히 이제 반국가 세력들을 구체적으로 뭐 허위 조작하고 뭐 선전선동을 통해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킨다 뭐 이렇게 네. 해서 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뭐 이러니까 또 상대적으로 뭐 상당히 네. 그게 뭐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본질은 네.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하자 아. 그거예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반국가 세력들이 있다라고 네. 하시면서 그 펜션의 공산당 현수막 언급을 하셨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전남 광양에 있는 펜션에서 저 대한민국 공산당 한 가족 학예 수련회를 현수막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가족들 개모임이었대요. 그래서 개모임을 하더라도 저렇게 저런 개모임 가족이 대한민국이나 처음 봤는데. 아 그래서 저 현수막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경찰도 출동하고 국정원에서도 오고 뭐 난리가 났는데 그만큼 개모임을 하면서 11가족이 모여가지고 개모임을 하면서 아 우리 모임은 회장 말이 법이잖아 공산당인가 깨르르 해서 웃자고 저렇게 제목을 달아서 걸었는데 이게 반국가 세력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봐요. 해프닝이네요. 저렇게 맞다. 대통령이 설명을 그런 좀 표현을 드립니다. 하더라도 예. 저렇게 표현과 대한민국 언론에 이렇게 자유가 조금이라도 훼손되고 예. 그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대통령의 저런 원래 원칙적인 입장이 아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위협받고 있다. 예. 이러면 이렇게 하면 두 분이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예, 그 반국가 세력 뭐 네. 옛날엔 종북식별법이라 그래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방송에서 네. 김정일 사진을 놓고 밟고 가게 해보자. 그거 이래가지고 이제 또 말썽이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식별법이란 게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얘기할 때 내가 가슴이 뜨끔하거든.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듣고 왠지 불편하다, 가슴이 뜨끔하다. 이런 분들은 다 반국가 세력이라 찔리면 반국가 세력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불편해 저런 얘기가. 예. 그러면 왜 그러냐?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 성찰합니다. 예. 이게 설마 뭐 반국가 예. 세력 색출 뭐 이런 걸로 나가지는 않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 우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아까 너무 포괄적이고 네네. 모호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렇게 되면 일선 경찰에서는 네. 또 그거에 대해서 촉각을 세워요. 아. 관심이 가게 되고 그리고 그런 쪽의 수사가 확대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도리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보와 관련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국내적 그 어떤 통합이나 네네네. 사회 통합 그다음에 어떤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정치권이 원보이스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칫 그 아까 얘기했죠 적전 분열이라고 먼저 네. 그 전에 네. 국내에서 싸움을 그 두 쪽 내 가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더 심하게 하면 더 손해라는 거죠. 그런 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께서 이런 발언들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고 좀 더 긍정적인 발언,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발언들을 가급적 쓰면 좋겠는데. 딱 지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뭐 그 해병대원 장병 사건 관련된 거라든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사항과 관련돼서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네네네. 그러니까 가짜 뉴스 세력을 검은 세력, 반국가 세력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등치시키는 예. 이런 그 등치시킬 수 있는 상황을 여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진짜 가짜 뉴스 세력은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에이즈가 창궐을 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짜 뉴스 세력입니다. 한두 명입니까 이 정부에? 국가인권위원회. 무더기로 국가위원장. 몰려왔어요. 아니 예. 그러니까 강호병 사태를 갖다 경험한 그런 광우병. 우리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게 가짜 뉴스 선동이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어느 한 정권의 정부의 국정 운영이 실질적으로 1년 넘게 네. 상당히 국정 동력을 상실하면 그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그런 그런 거거든요. 의미죠. 그렇듯이 그거에 대한 평가도 대통령께서도 네. 이걸 강복절이라든지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네. 이런 행사장에서 네. 반국가 세력 이야기하는 거지 이걸 뭐 상시적으로 맨날 이야기하면 그거는 문제라 그러겠죠. 요즘 매일 얘기했어요 뭐 요즘. 아니 그러니까 나오는 것 봐요. 같아요. 대통령이 강복절이든 뭐 이런 자유총연맹 이런 행사장에 가서 한 발언 내린 거 가지고 이번에 선출된 김민석 그 민주당 수석 최고 같은 경우는
이런 발언들 자체가 또 앞으로 탄핵을 대비해가지고 계엄령을 발표할 건데 계엄령 발표에 구실을 사전에 만들고 있는 거다. 네네네. 이런 입장이거든. 국방부 네. 장관 교체에 있는 네.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결론 선전선동이 되어지면은 국민은 상당한 혼란을 가져가죠. 네.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그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 요 문제는 요 정도 보고요. 네. 자, 정치권 소식으로 정치권 넘어갈까요? 소식 넘어가죠. 네, 뭐 이제 한 주간 또 네. 여러분 모시는 사이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연임 성공 직후에 대통령한테 만나자 영수회담을 제안했고요. 조건 없이 만나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한테도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고 실제로 날짜까지 잡았죠. 원래 일요일이- 25일에 네. 보겠다고 했고 이제 뭐 의제를 어떻게 할 거냐, 생중계를 할 거냐, 뭐 실무 협상에서 조금 신경전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 코로나 확진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일단은 날짜가 좀 미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 어쩔 수 없이. 네. 예, 한동훈 어쩔 수 대표가 없죠. 뭐 시간이 늘어났으니 네. 좀 더 잘 준비하겠다라고 네. 했다고 하네요. 이제 네. 그 바로 전에 이제 생중계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예. 예, 생중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성태 저 원내대표께서는? 생중계 뭐 할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뭐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이재명 대표가 네. 그대로고 네.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여야 당 대표가 서로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네. 작년에 당 대표 회담하면서 네. 뭐 국회 로텐드 홀이나 이런데 테이블 2개 갖다 놓고 국민들 지켜보게 하면서 생중계 하자. 편안하게 이야기하자. 네. 그 이야기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김기현 대표한테 제안했던 건데 그 공개 정책 대화였고. 그렇죠. 예, 예. 뭐 그렇듯이 네. 한동훈 당 대표하고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아. 거죠. 뜬금없이. 네. 근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치인을 한 사람으로서는 진짜 실효성 있는 그런 뭐 이런 특히 정치가 지금 많이 꼬여가지고 힘들잖아요. 이런 때는 대려 비공개가 생산적일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공개로 해버리면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국민들 다 네. 보고 언론 지켜보고 생중계되고 있는데 누가 뭐 이게 좀 뭐 양보하고 주고받고 하는 안될 거 아니에요. 서로 뭐 배려하면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서로 진영에 그냥 핵심 주자들 선수 눈치 보면서 그 비유에 맞는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 지금 이제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공개 대화, 비공개 대화, 그다음에 지금 생중계 이 세 가지가 네. 다 네. 다른데요. 통상 공개 대화라고 하면 예를 들면 여야 지도부가 저희 원내대표 회담도 통상 공개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개담은 기자들한테 다 릴리스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양당 원내대표나 당 대표가 만난다. 예. 그러면 모두 발언 정도는 공개하죠. 릴리스합니다. 아니면 끝나고 나서 나와가지고 이러이런 내용을 협의했고 뭐 합의는 뭐는 합의했고 뭐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네. 이게 공개 대화입니다. 네. 비공개 대화는 아예 그 일정 자체를 안 알려줘요. 그래서 하지만 기자들이 찾아가죠. 기자들이 이제 어떻게 아름아름 찾아오는데 네. 예컨대 오찬 회동 같은 게 있어요. 그 비공개로 해가지고 네. 뭐 전혀 모르게 해서 양당 원내대표나 당 대표들 간에 뭐 그냥 조용히 그 식당에서 만나서 네. 룸으로 이제 방으로 된 식당이죠. 그런 데서 만나서 그 서로 얘기하고 돌아가서 또 이제 왜냐하면 그게 알려지기보단 과정이 필요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네네. 그런 경우는 아예 비공개로 해가지고 예.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통상의 당 대표 회담이라고 하면 공개 대화입니다. 공개 대화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모두 발언 한 3분 안팎에 네, 서로 예, 우리가 이러이런 얘기하고 이러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각자 얘기하고 비공개로 한 다음에 비공개 내용을 합의된 내용은 합의된 대로 합의되지 않은 건 합의되지 않은 대로 각자의 대변인들이 공개하는 거거든요. 네. 언론에. 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중계하자고 하면 저는 그 회담과 대표 회담과 그 정책 토론이 헷갈린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걸 헷갈린 것 예, 같다. 예. 그럼 아예 저는 그냥 생중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예 정책 토론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주제를 정해서 뭐 예를 들면 25만 원 줘야 되냐 말아야 25만 원 갖고 하든 네. 해병대 장병 특별법 갖고 하든 네. 아니면 뭐 몇 가지 이슈를 정해놓고 이 몇 가지 이슈를 갖고 우리가 아예 생중계로 공개 토론을 하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것대로 그러니까 그 정책 토론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그리고 이거는 첫 번째 그 어차피 서로가 당 대표 된 지 한 분은 한 달 먼저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되신 거 아니에요, 두 분이. 그렇다면 공개 대화 정도를 한번 하고
필요하면 저는 정책 생중계로 정책 토론은 방송에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회담 어제의 뭐 예. 구체적인 뭐 절차나 과정 이런 거 제한 없이 편하게 이제 흉금 없이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민생에 대한 또 내용은 또 의견 일치가 좀 이루어지면은 그런 바로 양당의 정책 위원장이 네. 정책으로서 그는 입법화 서로 합의되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가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가지고 뭐 크게 신경질 아니, 근데 볼 예를 들어 필요 없어요. 생중계를 하더라도 생중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미리 이제 얘기를 좀 해놓고 자 그럼 우리 한번 이번에 생중계로 합시다라고 양쪽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 하면 이게 좋은데 생중계를 하더라도 예. 좀 전에 홍 대표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모두 정도의 이런 뭐 그보다 좀 더 진행시켜 가지고 나는 오늘 뭐 이 공개 회담에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의제는 이슈는 이러한 거다. 네. 좀 더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고받는 내용은 이제 뭐 기자분들 나가시고 네. 난 이후에 더 비공개 전환해서 더 심도 하고. 깊고 심층 깊게 그게 다룰 그건 수가 생중계 있는 아니잖아요. 거예요. 그건 생중계가 아니죠. 네. 아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그게 거죠. 맞다. 아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제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네. 생중계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네. 이걸 이제 뭐 민주당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양당에 좀 협의하는 사람들이 유연성을 가지 못해요. 이걸 뭐 이렇게 싸울 건 아니다. 일단 이 회담이요. 네. 혹시 지금 다 연기가 된 건데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거는 두 분이 이제 새로 당 대표 됐으니까 네. 더 이상 작년처럼 그는 천박한 이 정치가 정치를 실종시켜 버리고 나면 국회의원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네. 그럼 국회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협치를 해야 되거든. 예. 그런 이제 대화를 나눌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런 마당이면은 해야죠 이거. 들리는 또 얘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하고 한동훈 대표가 진짜 바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환영한다라고 했는데 실무진끼리는 조율이 안 됐다는 그 거예요. 실무진들도 네. 이게 가잉 총성인데 네. 그냥 대표들 붙이나면은 네. 알아서요? 적당하게 알아서 잘 해요. 근데 왜냐하면 나가서 최혜병 얘기 안 할 수 없고 민감한 그거 얘기 안 할 수 당연히 없는데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차피 우리는 발의 국민의힘에서는 안 할 거고 특검 이재명 대표 예. 입장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절대적인 입법 권력 뭐 어서 가지고 있다 해서 계속 일방통행식 입법 행위 하지 말아 달라.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당 대표가 만나면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원내대표들 이제 김성태 대표님도 원내대표 하셨는데 원내대표들끼리 만났을 때 의제 제한은 별로 없어요. 네. 그래. 다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그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당 대표가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예. 분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네. 모든 의제 제한이라는 건 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만남 형태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개 발언, 그러니까 모두 발언은 공개하고 회담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한 이후에 네네네. 도리어 회담 안에서 합의 사항으로 그 중요 정책 이슈에 대해서 그 양당 대표들 간에 정책 토론 한번 생중계로 하자. 이걸 합의할 수도 있죠. 그걸 합의해서 나중에 생중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정책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합의해 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법은 아마 당의 의원들을 설득해야 될 문제라 아마 이거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저 특별히 내놓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합의가 안 되더라도 합의가 안 된 형태로도 만나는 게 필요하죠. 지금 당장 뭘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진짜 벌써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벌써 주고받았죠. 네. 근데 당 대표가 취임된 마당에 서로 간의 그 속내 그다음에 서로의 어떤 이 어떤 마지노선이랄까 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런 확인하는 속내들을 정도? 확인해주고 서로의 입장을 좀 그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은 반드시 네. 필요하죠. 양당 대표가 서로 이 회담에 나오는 데 있어서 같은 정도의 책임감과 무게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많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다릅니다. 우선은 그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과연 한동훈 대표한테 재량권이 있는가, 예. 협상 상대인가가 일단 의문시 됩니다. 네. 도무지 본인 입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걸 덜컥 합의하는 거는 완전히 뭐 이거는 뭐 정치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거고. 네. 그다음에 당내에서 과연 그 제3자 특검안에 대해서 관철시킬 수 있느냐 이것도 불확실하고. 네.
한동훈 대표가 한마디 하면 최고위원들이 바로 반박해 버린단 말이에요. 원내대표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단 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협상 상대로서의 한동훈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저기 대통령을 만날 때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배석하느냐. 네. 저번에는 저기 당에서 배석을 안 했거든요. 예. 이랬을 때는 또 대통령하고 한 얘기 따로 있고 당 대표하고 한 얘기가 따로 있고 네.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는 이 윤한 갈등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한동훈 대표 그 뭐 최상병 제3자 특검안 같은 경우는 발의한다 해도 네. 당내에서 조국 혁신당만큼 표를 못 얻을 것 같거든. 12석도 힘들다. 네. 그러면은 저기 이거는 저기 당내 네. 또 다른 당이 있고 네. 그런데 보니까 소수당이더라 이거요. 이랬을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야당으로서는 얘기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이죠. 그러게 뭐 여야 지금 현재 새로 선출된 당 대표끼리 뭐 지금 현재 전국을 좀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네네네. 의지는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 다 두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밑에 참모들은 늘 또 행식과 방식의 구애를 또 만듭니다. 아 그래요. 그게 너무 가행충성인데 네. 저는 그런 거 좀 두 지도자가 좀 털어내면서 이제 네. 지금 김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집권당 대표는 대통령실과 일정 부분 사전에 이런 어제 네. 뭐 이런 뭐 거 조율 좀 안 할 수는 없죠. 조율 안 할 수가 네. 없어요. 음. 지금 더군다나 한동훈 당 대표 중에 배지도 달고 있지 않은 원외 당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지위나 위치하고 일정 부분 한동훈 당 대표의 지위나 위치가 좀 다르다? 위치가 조금 다른 거는 우리도 인정을 해야 다르죠. 되죠. 예. 우리 보수. 예. 뭐 분명히 대통령실 있고 지금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판단하고 결심해 버리면은 사실 민주당 전체를 움직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현재 그런 지금 현재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당 대표 간의 회담을 이렇게 하더라도 방식이나 의제 조율 뭐 네. 그런 진행 뭐 방식 이런 것들 네, 네, 다 네. 여기저기 다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원래 그 야당 대표하고 여당 대표가 권한의 차이가 많습니다. 아 원래 그래요? 예, 원래 왜냐하면 야당 대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당 대표는 오너 겸 CEO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예. 그리고 여당 대표는 아 CEO구나. 그냥 CEO예요. 오너 따로 이제 있고. 오너는 따로 있고 일반적으로. 근데 확실히 교수 출신이라서 참. 예, 그러니까 그냥 설명 그냥 참 제가 잘해. 그냥 설명하기 편하게 이해하기 이게 쉽게. 그냥 이게 이해 쉽게 네. 뭐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근데 이제 그 여당 대표가 그래서 통상은 되게 야당 대표를 달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어려운 게 보통 여당 대표가 다수당일 때거든요. 네. 다수당일 때는 양보도 하고 내주기도 하면서 이제 그 달랠 수 달래면서 가는 게 있는데. 여당 대표인데 지금은 소수 여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달래거나 뭔가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여당 대표 입장에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을 징검다리 정도로 예, 생각하고 예. 대통령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할 거고. 네. 근데 다만 한동훈 대표의 상황이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보통의 여당 대표가 그냥 단순 CEO였다면 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당 내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너가 될 수 있는 CEO예요 또. 어. 이게 묘한 위치가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도 뭔가 자기가 그 오너십을 가지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통해서 여당 진짜 이 정책 결정이나 어떤 핵심 쟁점 사안들을 정리해내는 게 대통령이 아니라 여야 당 대표 간에 회담을 통해서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야만 네. 자기 입지가 생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이 여야 당 대표 문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경쟁뿐만 아니라 자기 그 리더십을 보여주는 자기 리더십을 자리인 통해서 거죠, 사실. 윤석열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보내는 또 다른 메시지도 깔려 있다.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네, 네. 지금 구도는 양자회담이면서도 삼자회담이고 그런 복잡한 구도입니다. 네네네. 어쨌든 오너끼리 얘기하고 싶겠네요. 저 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근데 점점 이 오너가 주식이 그 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지분이 계속 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과연 이 오너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쪽을 아, 장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의문이 있는 거죠. 저는 내년 하반기쯤 가면은 네. 거의 어려울 거로 만만치 않을 거로 보는데. 아, 지금의 오너 지분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야, 그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한 달 정도 이제 지났잖아요. 예. 그럼 당 내에서 혹은 이제 보수 쪽에서 보실 때 한동훈 대표는 아직 평가하기는 좀 이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달 해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다 아니면 아무래도 영 불안하다 뭐 이런 판단들이 좀 있으실 거 한 달 아니에요.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권당 당 대표로서의 당 체제를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좀 체계를 잡고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네, 인선하고 네. 지난 23일 날 그러니까 7일 달 당선되고 난 이후에 네. 바로 그냥 일주일 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공개 회동을 1시간 한 40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후에 이제 그 논란이 됐던 정점식 정책위 의장 문제를 네네. 뭐 본인 뭐 그래도 당권으로서 인사를 하는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김상훈 정책위장을 임명하면서 네. 어제 그저께까지도 계속 후속 인사가 지금 당직 인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윤리위원장이나 당무감사위원장 뭐 그리고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 이런 핵심 지금 당직을 친정 체제로 이제 구축하면서 네. 본인의 이제 정치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당 체제는 웬만큼 갖추고 있죠. 그런데 네. 이제 뭐 중요한 것은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의 협력과 협조가 없으면은 네. 특히 원외 당 대표의 한계는 정말 서글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당 대표 원내 대표 할 때도 네. 당시 홍준표 당 대표는 배지를 안 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요구를 해도 청와대에서 눈도 깜짝 안 해요. 그 배지 입고 없고 차이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당시 홍준표 당 대표가 국회 대정부 이제 연설을 통해서 예.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아주 원색적인 비난과 비판을 할 수도 있는 지위가 네. 현역 배지를 달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그 정도로 나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배지 없어서 못 할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정도로 승중계 해야지. 어, 배지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승중계라도 해서 그거라도 무게가 네. 무게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있어요? 거예요. 그만큼 아, 큽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이 한동훈 당 네. 대표가 참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고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회담이 혹시 무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물어본 게 여당 내에서 그럴 이게 가능성도 있어요.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담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뭐 합의한 혹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를 낼 만한 의제가 지금 없는 거죠. 이 한동훈 뻔한 대표 결정할 거예요.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한동훈 대표가 원호도 아닌데 CEO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입법행위 단독 플레이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좋다. 그럼 니네들도 뭐 해병대 최상병 특검 문제나 이런 네. 거 좀 받아라. 네.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지금 계속 행사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법,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해라. 네네네. 그 약속하면 우리가 할게. 이런 정도 이제 나갈 건데. 그걸 할 수 있어요. 한동훈 그러니까 대표.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게 아무리 집권당 대표지만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저도. 네. 그 대통령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도 못 나가고 그렇다고 대통령의 뜻대로 가자니 뭐 본인 정치력도 뭐 크게 더 돋보이지도 않을 거고 또 그거는 지금 야당이 원하는 걸 하나도 안 들어준다는 건데 그건 뭐 만나봐야 이런 의미도 때는 없는 이제 이런 거는 예. 이때 이제 정치가 필요한 이런 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 통큰 정치력을 보이면은 통 큰 정치력 그렇죠. 뭘로 이제 한동훈 당 대표의 그 한계를 일정 부분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인정하고 인정을 하고 그런 네. 선상에서 이 당 대표 회담에서 뭐 그래도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의미를 부여를 받으면은 그건 이재명 대표는 성공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 원하는 걸 주는데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다 정도. 그 저는 네. 이 생각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 한동훈 대표가 그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또는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네. 여러 가지 그 논란의 그런 그 어떤 쟁점 해소를 시도하려고 한다면 그 여당 당 대표한테 밀려서 하는 것보다 본인이 하는 게 낫거든요. 저는 그래서 생중계하자는 한동훈 대표의 의도가 네.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건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토론에서 내가 이기겠다 이 의도인지 아니면 생중계를 통해서 여야 당 대표에서 논의가 돼서 국민에게 다 알려지면 대통령실이 뒤에서 뭐라 하기가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좀 더 노림수가 있고 노련한 정치인이라면 좀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토론에서 이긴다고 한들 그게 무슨 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뭐 이런 게 전혀 영향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슈 자체가 뭐 예를 들면 그 해병대 사건이라든지 이 뭐 여러 가지 저 지금 쟁점되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 이런 게 결코 여당한테 좋은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냥 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하면서 뭐 제3자 그 특검법이라도 합의해 버린다면 그럼 이제 생중계로 박아버린 거니까 생중계로 논란 그 논의 양당 대표가 논의해서 결정이 나버린 사안이니까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의원들이 어깃장 놓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만약 그거 노리고 했다면 질러놓고 야당이 오히려 더 환영할 일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이제 노림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회담은 양자회담 같으면서도 삼자회담 같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와 그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이 만나지만 그 옆자리 어딘가에는 보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예를 들면 지금 정권 초기에 여당 대표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 시절 정도라면 그거는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대통령하고 얘기하면 다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생중계에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대로 무슨 제3자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을 확 질러버리면 진짜 굉장히 난감하겠네. 용산에서도.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무혐의 나온 거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약간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도 국회에서 뭔가 받아버리고 국정조사 한다는 그러면서 대신 이제 그 다른 어떤 쟁점 사안 뭐 것들을 이거는 민주당이 양보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정치력을 보인다면 여당의 오너가 바뀌는 거죠. 그게 그 이유로 좋은 승부 쓸 수 있겠네 한동훈 대표로서는. 근데 대신 이제 아마 용산의 거센 반발 내지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죽거나 장악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약간의 좀 모험술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배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하여간 제가 좀 한동훈 대표가 많은 정치적 이 노림수를 갖고 그 이 노련하다라는 전제를 갖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그렇게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이제 대선 가도에는 뭐 걸림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그 당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뭐 그 이 길을 확실하게 다졌다. 내부적인 논란도 잠재웠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당 대표 연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당 대표 연임은 다 될 거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니까요.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의 그 차기 대선까지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탄탄대로랄까 열어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였어요?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뭐 전 나름 예측된 대로 정봉주 후보 제외하고는 정봉주 후보는 제가 중간에도 전화를 한번 드렸지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그 일단 그 진짜 명팔이라도 명팔이라고 하면 듣는 명팔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쓰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그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갖는 생각은 연민과 아쉬움이기 때문에 내가 당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런 메시지로 가야지 갑자기 본인이 누구보다 제일 먼저 이재명 대표하고 가깝고 친했던 사람이 뭐 갑자기 들이대고 싸우겠다 모드로 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전에 다 받은 공천도 취소당하고 이번에도 다 된 최고위원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가장 대조적인 캐릭터가 이현주 의원이에요. 거기는 항상 안 되는 길로 가다가 막판에 와서 태도 바꿔서 돼.
국회의원도 되고 최고위원도 되고. 어. 원래 민주당의 적대적인 어떤 그 거리감은 네. 이현주 의원이 훨씬 심했는데.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결정적 순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항상 골문 앞에 있다 공 오면 차기만 하면 돼. 근데 이 정봉주 의원은 골문 앞까지는 잘 가요. 예. 아. 다 갔는데. 거기서가 아마 대한민국 꼬리 안 헌정사에서 이렇게 이제 특히 민주당 예. 이 제1야당이 단일 지도 체제를 이렇게 공고히 구축한 정치사도 찾아보기 거의 드뭅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비어천가 뭐 정봉주 의원 말대로 맹팔이 다 저는 최고위원 입성시키고 진짜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네. 이재명의 시대는 앞으로 걱정되세요 아니면 아니 뭐 잘 됐다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고 봅니다. 아, 아니 근데 과연 2027년 대선. 대선에서 그 꿈이 그런 뭐 현실로 이어질 건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 잘 모르겠다도 아니고. 네. 예. 어. 아니, 그거는 뭐 아직 앞으로 2년 아니, 뭐 시간이 워낙 많이 변수가 남아 많을 있으니까 테니까. 변수가 많은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고위원들 구성이 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런 비판들을 염두에 두고 그 최고위원들이 앞으로 그 어떤 정치적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당내의 어떤 통합 그 당내의 어떤 그 일사불란함은 이미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통합과 당의 그 품을 더 넓혀서 그 당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소극적이거나 또는 어떤 그 반대했던 사람도 네. 끌어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최고위원들이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주당의 최고위원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자, 이제 아마 여러분들 조금 1시간 정도 조금 졸리셨다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잠 깰 시간입니다. 네, 이제 식사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잠을 확 깨워드릴 아주 센 분들이 나옵니다. 또 장윤성 기자, 이준우 위원 두 분이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잠 깨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걸로 하시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